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냐면은요. 17세기를 전후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크게 바꾸어 놓는 전쟁들이 벌어진다. 조선 입장에서는 그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까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명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상황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그죠? 북로남웨이 침략으로 인해서 국력이 크게 소모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환관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정치가 혼란하고 이갑제가 붕괴되면서 사회 역시 혼란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고성법을 실시하고 일조 편법을 실시하는 등 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장거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면서 여전히 명나라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정치도 혼란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한편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16세기로 가게 되면서 이른바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들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동인과 서인, 북인과 남인 이런 식으로 이른바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붕당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외부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전쟁이라는 상황이 터졌을 때 그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양반들이 점차 그들의 소유 토지를 늘려나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농민 백성들은 몰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조선의 경우에는 1392년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까지 약 20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전쟁에 대한 경험, 실전 경험이 무척이나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반군 수포제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동원이 가능한 군인의 숫자도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의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넘어갈까요? 자,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느냐? 이른바 센고쿠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죠? 무로마치 막부 말기로 가게 되면서 지방을 통치하는 무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마치 제후처럼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다이묘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막부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유력한 다이묘들끼리 전쟁을 벌였던 온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막부가 다이묘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의 다이묘들은 일본 내에서 더 많은 토지와 자원 그리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일본의 혼란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다? 센고쿠 시대라고 불렀다. 또는 한자로는 전국 시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전국 시대의 통일을 앞당겼던 물건 하나가 서양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팔았던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조총이라는 무기를 장악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을 개발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네,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다이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조총 전술을 활용을 해서 일본을 거의 다 통일했는데 마지막에 부하의 배신으로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게 되니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 1590년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에는요,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농민들의 무기를 걷어들이고 농민과 무사가 구분되는 병농 분리의 신분 질서를 확립하는 등 일본 사회 내에 질서를 확립하고 자신의 통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전쟁을 하기에 부총이다. 그렇죠. 유리하고도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넘어가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조선을 침략하고자 하였느냐?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세 가지 정도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토의 확장과 무역의 확대, 그리고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 같은 것들을 그 목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요, 일단은 무역의 확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조총이라고 하는 무기를 누가 일본에 팔았어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팔았어요. 그죠? 자,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세기 말 16세기 초에는 유럽 상인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면서 활발하게 무역을 전개했던 이른바 신항로 개척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무역의 양이 무척이나 늘어난 시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경우에는 한반도와 나아가서 중국의 일부까지 장악을 하면서 더 많은 무역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영토 확장과 과도한 군사력의 배출은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사들은 왜 쇼군에게 충성을 하지? 그렇죠. 쇼군이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밑에 있는 무사들에게 계속해서 충성을 받으려면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더 나누어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생고쿠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 내 다른 다이묘의 땅을 뺏어서 나눠줬으면 됐어.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통일됐어요. 그죠? 일본 내에서는 새로운 토지를 확보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조선과 중국을 침략을 해서 새로운 땅을 얻고 그 땅들을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그 계획이 실패해도 상관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 생고쿠 시대 때에는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무사들이 필요했어. 하지만 지금은 일본이 통일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무사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죠? 이 남아도는 무사들 어떻게 할 거야? 조선과 중국의 땅을 정복을 해서 너네 거기 가서 살아 라고 하면서 보내버리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계획은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 왜? 그렇지. 실패하면은 조선에서 중국에서 필요 없는 무사들이 죽잖아. 그죠? 일본 내에 남아도는 무사들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죽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굳이 땅을 나눠줄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이겨도 좋은 전쟁이고 져도 상관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선 침략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 일본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 길을 빌려달라 또는 비켜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걸 네 글자로 정명향도 또는 정명가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선은 그런 요구를 들어줄 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조선이 거부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아요. 그죠? 어디까지나 정제된 명분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고 예상대로 조선이 그것을 거부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 16만여 명을 동원을 해서 조선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였으니 그게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다시피 조선의 경우에는 20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동안 일본의 경우에는 100년 넘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센고쿠 시대를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조선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난 풍부한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총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조선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싸울 때마다 일본군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순식간에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과 평양까지 함락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옆에 지도가 나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경우에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가장 가까운 부산으로 일본의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의 수도였던 한성까지 일본군들이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략 한 15일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교통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 2주 정도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천천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조선군이 저항을 했지만 그 저항이
거의가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일본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죠. 뭐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뭐 전투를 벌이고 했었습니다만은 일본군은 거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순식간에 한성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평양을 나아가서 한반도 북부까지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의 경우에는 나라를 버리고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그렇죠. 오늘날 북한의 신의주라고 불리는 지역 있죠. 그죠? 선조의 경우에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의주까지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차하면? 그렇죠. 여차하면은 중국의 명나라로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던 조선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명나라에게 도와줄 것을, 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알다시피 명나라는 당시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진작부터 조선이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합니다만은 명나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화이팅! 힘내, 너희는 할 수 있어, 잘 막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조선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명나라가 참전하기 전까지 그나마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순신과 같은 수군, 그리고 각 지역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났었던 의병, 이런 사람들의 활약 덕분에 일본군의 침략을 어느 정도 저지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군이 조선 침략을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무엇이냐? 육군은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점령해 나가고, 해군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바다로 그 육군의 진격에 필요한 무기나 식량 같은 것들을 공급한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에 의해서 좌절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순신 같은 수군의 활약에 의해서 좌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군들의 경우에는 한성까지 빠르게 점령했지만 그 이후에는 무기와 식량의 보급이 늦어져서 진격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병 같은 사람들이 활약을 하면서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쌀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 그렇죠. 이 전라도 지역 같은 것들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군대가 올 때까지 조선의 군대가 식량 같은 것들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조선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결국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를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은 큰 나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 우리는 중화 질서를 보호하겠다. 명나라가 중심이 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 감히 정명 향도 같은 것들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침략한 일본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멋있는 이유를 들어서 조선의 군대를 보냈습니다만은, 그랬으면은 진작에 보냈어야지, 그치? 현실적으로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 명나라의 수도 어디였어요? 그렇죠. 영락제 때 옮긴 베이징이 명나라의 수도였죠. 그죠? 자, 그리고 명나라 입장에서는 전쟁을 어디 전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요동반도, 또는 중국어로는 야오뚱반도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죠? 자, 중국 사람들은요, 이 야오뚱반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베이징의 울타리라고 불렀어. 다시 말해서 야오뚱반도 전에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수도인 베이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일본군이 빠르게 진격을 해오고 있을 때 조선 쪽에서 계속해서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명나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를 해요. 그러다가 일본군이 평양성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야오뚱반도를 바로 코앞에 놔두게 됐을 때 그제서야 명나라도 이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전쟁을 우리 땅에까지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 전쟁을 조선 땅 안에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명나라는 참전을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에서 대군을 파견을 하게 되면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었던 일본군에게 평양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명나라 군대가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밀리기만 했던 전세가 처음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명나라 군대는 일본 군대의 위력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자신 있게 일본군을 몰아붙이다가 오늘날 고양, 일산 들어봤나요? 서울보다 조금 북부에 있는 네, 경기도 고양 일산 근처에 있는 벽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서 명나라 군대가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한성을 탈환하는데 실패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명나라 군대도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생각보다 조선 땅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서 명나라 군대도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후에 자신 있게 일본군을 몰아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이후에 권율 장군 같은 사람이 활약을 하면서 행주대첩에서 조선 군대가 일본 군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고요. 그러면서 1593년 4월 달에는 서울을 되찾는 등의 조선군이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일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만 더 하면 조선 전체를 다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명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자 이게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에게 패배했던 일본군은 경상도로 후퇴합니다.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경상도 지역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 명나라가 일본군이 어디까지 왔을 때 참전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평양성을 넘어섰을 때 이제 참전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지금 일본군이 어디까지 물러났어요? 경상도 지역까지 물러났어요. 랴오뚱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그죠? 그렇다고 일본군을 완전히 다 몰아내기는 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쯤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전체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일부라도 먹고 전쟁을 끝내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은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전쟁을 그만두기 위한 휴전협상이 한 3년 정도 전개가 됩니다. 성공하나요? 아니요. 실패하죠.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은 결렬,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왜 실패로 끝나느냐? 교과서에는 일본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일본이 제시한 조건과 명나라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나 갭이 컸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여기 선생님이 읽기 자료도 놨죠. 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한 강화의 조건은 무엇이냐? 명나라 황제의 딸을 일본 천황과 결혼시킬 것, 조선의 남부 사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에게 넘겨줄 것, 일본과 명나라의 무역을 재개할 것, 조선 왕자 한 명을 일본의 볼모, 인질로 보낼 것 같은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약간 좀 내용이 변하기는 해요. 1번, 2번 둘 다 못 들어주겠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명나라가 제시한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1번, 조선에서 물러날 것,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 왕으로 책봉을 해주겠지만은 무역은 요구하지 말아라, 조선과 화해하고 조선을 침략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나라가 제시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 그만 싸우라. 그렇지, 그만 싸라. 그리고 히데요시를 왕으로 책봉해 주겠다. 딱 요거 하나만 제시한 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굳이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이미 일본의 지배자인데 굳이 요거 하겠다고 전쟁을 그만둘 리가 없어요. 그죠? 명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1, 2, 3, 4번 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1번이 제일 열받았죠. 그죠? 명나라, 중원의 한족 왕조가 이민족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거,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었지? 화번공주라고 했었죠. 그죠? 어떨 때 쓰는 방법인가요? 너무 그쪽이 세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큰 위기감을 느꼈을 때 자존심 다 접고 보내는 게 화번공주예요. 그죠? 명나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이었다라는 것이고, 사실 2번도 마찬가지였어. 이 4개를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선의 의미 있는 알짜배기 땅을 전부 다 넘겨준다는 것이고, 거기를 장악하면 언제든지 또다시 전쟁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둘 사이의 입장이 워낙 크다 보니 협상을 3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일본군이 침략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1597년 정류재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 해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고요. 조선에 나와 있었던 일본군들이 한꺼번에 싹 다 철수를 해버리게 되면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 동아시아 각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의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각국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조선에서는요, 성리학적 이념에 따른 질서의 재편이 진행이 되면서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체제가 더욱더 튼튼해집니다. 확고해집니다. 자, 뭔 소리냐? 양반 사대부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전쟁이 터졌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반 사대부들의 지배체제는 약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양반 사대부들이 나라를 제대로 잘 못 다스리고 있었던 거 맞아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나쁜 놈들은 누구다? 일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양반 사대부들이 지금까지 한 잘못은 일본의 더 큰 잘못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조선 사회 내에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싹 다 리셋이 되어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나라의 통치 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양반 사대부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서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지배질서, 통치체제를 다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지배체제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두 번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냥 외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약탈을 하는 나쁜 놈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분노하는 마음 더욱더 어떻게 되었다? 커졌다. 일본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이 이순신과 의병의 활약이 분명히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상 명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조선에 들어왔던 일본군들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죠? 따라서 명나라가 조선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었느냐? 요거 조금 중요해요. 네 글자로 제조지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지은, 망해가던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명으로부터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요거 뒤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잘 눈여겨봐두도록 해요. 자, 그러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조선은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아 왔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엇이 우선인 관계였느냐? 두 나라에서 조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게 조선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겨왔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사대를 해왔다라는 것이야. 자, 하지만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을 명나라가 구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명나라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형식적인 사대에서 진짜로 명나라를 큰 나라로 섬기는 실질적인 사대 같은 것들로 명에 대한 조선의 입장이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명나라의 참전을 제조지은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끝나갑니다, 여러분. 꾸벅꾸벅 졸지 마시고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려 보도록 해요.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만동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안 넣으려고 하다가 모의고사랑 수능이었나 아무튼 출제된 적이 있어가지고 넣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파병을 결정했던 명나라의 황제인 만력제와 마지막 황제였던 순정제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만든 사당입니다. 조선 땅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명나라 황제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당시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한편 명나라 상황 보도록 합시다. 자, 명나라는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조선을 돕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 나라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 그지? 자, 그러한 상황에서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주다 보니까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서 명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요동반도 여기 랴오뚱에는 이쪽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누구? 그렇죠. 이쪽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여진족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명나라의 최정예 군대가 요동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군대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동을 했고 일본군과의 전투를 통해서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었어요. 그러면서 만주에서 자라고 있었던 여진족들을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임진왜란은 여진족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센고쿠 시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못지않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굴욕적인 항복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항복했던 다이묘, 그가 바로 누구였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세력이었어요. 자, 사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조선에 보내고 싶었던 다이묘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어. 나의 권력에 누가 도전한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자,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조선으로 가라라고 여러 차례 명령을 내립니다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제가 새롭게 받은 땅이 아직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요. 등등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 끝끝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 땅에 자신의 무사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던 다이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7년 동안 다른 다이묘들이 조선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소모하고 있는 동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내에서 자신의 병력을 더욱더 키우고 경제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의 무사들이 조선에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철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최고 지도자가 죽은 게 왜? 소리가 잘 안 돼요. 자, 조선 땅에 와 있었던 일본 무사들 나름 열심히 싸웠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거야. 명나라랑 일본 군대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 열심히 했으면은 그래도 한 경상도 지역 정도는 일본이 장악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단 한 명이 죽었다고 그 무사들이 싹 다 일본으로 철수했다고. 왜 그랬느냐? 맞아요. 이 조선에 와 있었던 무사들 다 일본의 다이묘들이야, 무사들이야. 일본 내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일본 내에 있는 자기 땅을 놔두고 조선에 올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걱정하지 마. 니네 땅 조선에 갔다 올 동안 내가 그대로 잘 보존해주고 있을게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잽싸게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죠. 자기 땅도 빼앗길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무사들은 서둘러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을 따르는 다이묘들을 이끌고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랐던 무사들과 한판의 승부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과거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던 무사들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의 자리에 오르고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그 막부가 바로 일본의 마지막 막부인 에도 막부가 되는 것이죠. 에도는 왜 에도 막부냐? 수도가 에도였기 때문이고요. 에도는 오늘날 도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도쿄가 일본의 수도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은 일본에서 정권의 교체를 가져왔다. 에도 막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한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명나라의 경우에는 만주에서 자라고 있었던 여진족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야오뚱반도에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면서 여진족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예 지배를 받던 여진족들이 만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 부족장들 가운데 하나였던 누르하치가 그 힘을 키워서 임진왜란 중에 다른 여진 부족들을 전부 다 항복하고 지배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누르하치는 사실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어렸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조선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 정부한테 몇 번 물어보기도 했대요.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답니다만은 조선 정부는 명나라가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네는 됐어 라고 거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임진왜란 때 여진족이 동참했다라고 한다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죠. 자, 아무튼 이 임진왜란 중에 다른 여진 부족들을 통합을 했습니다. 유목민족, 물론 여진족은 수렵민족입니다만은 유목민족이 무서운 점이 그거죠. 평상시에는 여러 개의 부족 집단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사실 힘이 약하지만은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역사상 어떤 사례가 있나요? 징기스칸 같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누르하치가 여진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주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과거 여진족의 금나라를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후금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명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디를 포함한? 요동, 야오뚱을 포함한. 아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왜 보냈다 그랬어요? 어디를 지키기 위해서? 야오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야오뚱이 지금 어떻게 됐어? 여진족에게 의해서 정복이 됐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명나라는 여진족이 지금 수도였던 여기 베이징 바로 앞에까지 후금의 군대가 들이닥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구하게 돼요? 조선에게 도움을 요구하게 되죠.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네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너네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조선은 명나라를 도울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명나라 돕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죠?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으니까 명나라 도와줘야죠. 그죠? 하지만 명나라를 도와줬다가 누구를 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조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광해군이라는 사람이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